이동영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촉 가이드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방송 몇 개째입니까? 지금 제 4개째입니다. 4개째. YTN 라디오가 키운 시사평론가. 아, 철저히 맞는 말이죠. 예. 쑥쑥 하나오고 있네요. 네, 덕분에 YTN과 함께 성장을, YTN과 함께 성장 아니군요. 저 혼자 성장을. 그래요. 앞으로 최영일 시사평론가처럼 방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보통 이제 평소에 하나만한 평론한다고 평소에 이제 약간 그 방송 많이 하는 건 배우시고 네. 그 평론의 내용은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을 게 없어요. 하나만한 평론이니까. 양질의 내용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오창석 아나운서가 이동영의 촉 시간에 풀어볼 이야기는 뭐죠? 네, 일단 어제 김부겸 총리 인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인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총회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고 대통령의 항의 서한도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국민의힘 측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야 어느 쪽으로 역풍이 불게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의혹이 있다고 하는 3명의 장관, 국민의힘에서는 3명 장관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김부겸 총리는 인준을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그러면 김부겸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연계시킨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김부겸 후보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3명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면 어제 본회의 못 엽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네. 어제 못 열었으면 이번 주는 못 해요. 네, 맞습니다. 송부를 갔다가 다시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지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국무총리 공석을 계속 이렇게 둘 수 없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경제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방역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처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빨리 국무총리 공백을 채워야 되는데 이 장관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의중과는 다르게 민주당에서 한 명 정도만 양보해달라. 그러면 그게 명분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한 명 낭바 오케이 하니까 명분 얻었기 때문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장관과 국무총리는 다르게 야당이 반대해도 장관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물론 180석 가까이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명분 또 국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함께 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임명을 3명 강행했다고 하면 못하는 거였는데 이제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했잖아요. 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곰심을 했을 텐데 다시 초강경 모드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왜 협치를 안 하냐. 그러나 민주당 입장은 협치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3명 중에 1명을 날렸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역풍이 어디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 쪽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대다수 의견이 적합하답니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적합하다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특이한 것은 호남은 당연한 거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적합하다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뭘 뜻하는지 국민의힘에서 봐야죠. 국민의힘이 그 지역 기반이 대구 경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그거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까지 좀 살펴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것은 역풍을 조짐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장외투쟁을 한다든가 네. 국회 보이콧을 한다든가 그건 못할 겁니다. 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준 정도 해서 며칠 가다가 끝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최근 평론가를 못하겠네. 굳이 또 없는 최영일 평론가를 끌고 와서 그리고 정권 말기쯤 가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임기 중 탈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고 보통은 같은 당 내에서 탈당을 요구하고 새로운 정권 교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5월 10일에 안철수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내에서 네. 같은 당 대통령을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랑 같이 가면 대선에 마이너스다. 그래서 탈당을 요구합니다. YS 때 이해창이 탈당 요구했었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홍삼 트리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 인기가 없었으니까 탈당 요구했었던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인기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4년차 지지율 중에 최고로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당에서 탈당 요구하는 순간 그 탈당 요구한 사람이 다음 자신의 총선에서 날아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내에서 탈당 요구가 나올 시점도 아니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네,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뭐 야당에서 명분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는 탈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분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건데 속내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간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의 불협화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요구하고 탈당하게 되면 문재인 지지층에서 민주당은 뭐 했냐? 왜 안 잡았냐?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냐? 문재인을 지킨다더니 안 지키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노리고 요구하는 것인데 아마 대통령도 이 요구는 들어줄 생각이 없고 민주당도 뭐 생각이 없을 거예요. 어제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강조한 게 당과 청와대가 불협화음 없이 하나로 가는 것 이걸 강조한 거예요. 네.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탈당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지지율이 뭐 50% 이상 빠진다고 하면 20%를 기록한다든가 그렇다면은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 요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밖에서만 요구가 있었고요. 잠깐 당을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그 청문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청문제도 개선은 결국엔 차로 넘어가시는 것이냐. 뭐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했지만 여야 의원은 가리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 지금 이대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해당 당사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해당 인사의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 예.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현 국회, 현 정부 내에서는 개선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오찬호 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야당이 원한다면 야당을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장관이 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업무 역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유가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후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라지고 가족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만 너무 초점이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가족 또는 친족이 무언가 꼬투리가 잡힐 것 같으면 아예 응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사실 국가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하루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근데 지금의 여당이 야당 할 때도 이거 바꾸자 그런 거 안 들어줬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국민의힘이 집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있죠. 네, 재보궐에서도 대승했고. 네. 그러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난을 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내가 가서 망신 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절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인물인데 못 쓴다. 그러면 이거는 집권 당에서도 손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서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청문회를 나눠서 하죠. 도덕성 따로 비공개로 그리고 자질 논란 정책 검증은 또 따로 공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좀 심한데요. 외국은 도덕성보다는 물론 도덕성도 중요하죠. 공직자가 되려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정책 능력 또 자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책이나 자질보다는 그런 걸 검증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계속 도덕성만 따집니다. 그 2, 3회 뻔한 게 그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네. 예를 들어 50년, 60년 이상 산 사람들한테 완벽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면 그걸 망신 주기 해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나는 괜찮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 했을 때 다 찬성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은 의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80석 갖고 있는 여당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봐요. 먼저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다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우리 후세들 위해서라도 청문회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권의 당권 레이스 당대표 후보군들이 이제 속속들이 정해지고 오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또 지금 재보궐선거로 너무 크게 이겨서 그런지 당연히 국민의당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당이 이제 조강특위라고 하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발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이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선 것은 우리도 전국 정당이랑 보여주고 나중에 통합을 했을 때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 그 지분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당 통합은. 그렇죠. 흡수 통합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훗날을 대비해서 당대당 통합할 때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액션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알기 때문에 발끈했겠죠. 네. 다만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당과 통합 이야기 안 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거는 선거에서 대승해서 자신감도 생겼고요. 이제 자강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강해지자. 그러니까 재보궐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선거에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 안철수의 힘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안철수 없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토사구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쉬운 말로 하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지분을 나눠줘야 돼? 이런 생각. 그러다가 또 후보가 없고 하면 반문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필요할 때는 또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새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것이 안건으로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쉽게 합치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아직 대통령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정당 당대표 타이틀 가지고는 대통령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지난번에도 느꼈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그런 역사가 없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혹은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2정당의 타이틀을 달고 대통령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니 예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보수정당하고는 절대 손잡지 않겠다. 이런 말들. 그리고 본인 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제3세력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기성정당인 국민의힘 그것도 제2정당에 들어간다? 그럼 또 지지를 철회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안철수도 고민이고 국민의힘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다. 네. 그럼 안철수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경쟁자인데. 딱히 안 좋겠죠. 그럼 반대하겠죠. 앞으로 정치는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고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언제 자맹을 깨고 나오느냐 이런 것들 그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군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김은혜 의원, 이준석 전 최고, 김웅 의원, 신상진 전 의원도 있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있는데 이 중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유불리를 떠나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경쟁 관계였잖아요. 보궐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서로 디스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호영 의원하고는 파트너 관계였었다고요. 네, 실제로 도와준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 보궐선거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주호영이 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초선 바람이 또 젊은 층 바람이 불 것인가 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김웅 의원이 2등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준석 전 최고가 2등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히 고무됐을 거예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나도 나간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초선들의 뭐 반란이라면 반란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특히 보수 정당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라고 봅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는 현실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와 전국적인 기세는 결국 당으로 좁아지면 당내 룰을 따라야 되는데 예. 당내의 룰이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당내의 대의원이나 당내 의원, 당내 지지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하마평에 올라서 막 붐업이 되는 건 좋지만 예. 결과는 저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경원과 주호영의 싸움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나왔었던 지금 언급된 모든 초선 또는 뭐 이준석 전 최고까지 포함해서 합심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새바람을 일으키자 하면은 아마 또 유의미한 3강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조경태 의원과 인연이 있죠. 제가 사선 만들어 드렸죠. 아, 사선 만들어줬습니까? 네, 예. 예. 조경태 의원과 붙었을 때 네. 부산에서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랬었죠. 예. 정치는 현실이라면서요. 현실을 좀 알기 전에 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시사평론가 조금 하고 왔으면은 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갔을 텐데 예, 그런 거 없이 내려와가지고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몇 프로 얻었습니까? 26.5를 얻었습니다. 26.5. 50을 얻어야 승리하는데. 저 상대 후보가 이제 59.6. 부산 지역 최다 득표를. 아하. 예. 그때 슬로건이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미래 대통령이요. 미래 대통령이요. 네. 예. 젊은 층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랬는데 네. 현실의 벽에 부딪혔군요. 그때 이제 몇몇 지지자분들이 우리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26.5. 그래도 뭐 선거비는 보전받았네요. 그래서 충분히 15%를 넘겼기 때문에 선거비는 보전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린 것은 오창석 평론가가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네. 정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건데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룰이 7대 3입니다. 여론조사 30. 네. 그다음에 당원 대의원 투표가 70이에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앞서 나간다 압도적 1위를 한다고 그래도 당심을 잡지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아마 또 연령층도 또 높으실 텐데 네. 그분들이 과연 젊은 층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물론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김문혜까지 우리가 갈라져서 싸우면은 표가 분산돼서 지니까 후보 단일화를 한번 시도하자.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등을 하기는 쉽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과 나경원,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수도권 지역 출신들이 후보 단일화 가능성까지 언급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별로 흥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경선은 다시 흥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 재보궐 단일화도 민주당은 흥행이 안 됐어요. 네. 국민의힘은 흥행이 됐고 연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나올 사람이 나왔고 사실은 새로운 인물이나 쇄신의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이제 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악재가 계속해서 겹쳤던 것이고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다선 의원들이 나와서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누군가는 흔히 말해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미 이제 국민들의 간의 분별이 좀 있었고 정한도 후보라고 용산에 있는 젊은 이제 시의원이 출마를 하긴 했었지만 본선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젊은 초선 의원들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친분이 좀 있지 않아요? 좀 있죠. 한번 도전해보라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뭐 공개적으로 다른 방송이나 뭐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정책적 어젠다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조금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끌면은 뭐 또 큰 피해가 된다.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륜에 기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은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얘기가 아다르고 온다는데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당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첫 금요 가이드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는데 첫 시간 어땠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제 함께해서 좋았고요. 앞으로 금요일 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질문하는 게 역할이니까요. 좋은 질문을 제가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도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또 역으로 질문하는 거는 잘 받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에 이동형의 초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진행했던 코너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린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미얀마의 보물.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시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RPH가 임명한 UN 특사 닥터 사사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고요. 유다연 통역관님이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통역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닥터 사사 연결해 보죠. 특사님 안녕하십니까? Hello, Dr. Sasa.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Thank you for having me.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미얀마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First of all, could you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in Myanmar? The casualties continue to rise, right? As we speak, it has been 102 days since the military could take the country of Myanmar into hostage. Today, as we speak, 788 men and women and children has been killed by this military government. That includes 52 people of children. 네, And 현재까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788명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망하였고 그 중에 52명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예,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희생됐다니까 안타까운데 의사로 일하다가 지금 민주투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You used to be a doctor and now you're working as a democratic fighter. Why did you abandon your job and join the democratic movement? the past 13 years, I have worked as a doctor in the rural villages of Myanmar. And I have seen women die in childbirth. And I have seen the children of Myanmar die in diarrhea and mosquito malaria and other preventable diseases. And I have seen the suffering of the people of Myanmar in the first hand. And I have seen their atrocities and suffering that was man-made by this military regime. And I have seen, again, the military generals rape the women. And I have seen they impose rape and forced labor, torture as a weapon on the people of Myanmar. So that way, I feel that the best way I can contribute to my country and my people is to end this pain and suffering made by the military generals in Myanmar. That's why I left the job as a doctor and become
politicians. That is to save my people and the country from these brutal military regime's hands. And I joined as a campaign manager for NLD party, and I campaigned for NLD as the main campaign manager. And that way, I was there in Naypyidaw in the 1st of February and to take the senior government role in incoming government of 2021 and 2026. But that the military coup happened in the 1st of February. The morning we wake up in the morning and we saw the military comments all around us. In that way, I was told to flee as soon as possible. It take 3 days and 3 nights to reach to safe locations. And that way I became now the face and the voice and the leader of this movement. 네, 저는 지난 몇 년간 시골 지역에서 의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서 사망을 하고 아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 즉 말라리아 같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재난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군사 정권이 군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직업이었던 직업을 떠나고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CRPH라고 하죠.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활동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Could you explain what CRPH is and what activities it is currently engaged in? CRPH stands for Committee Representing Union Parliament of Myanmar. The people of Myanmar, on 8th of November 2020, they went to elections. They have spoken loud and clear. And they have chosen member of parliament to form the government by the people of Myanmar for the people of Myanmar. But it was met with smoky guns on the 1st of February. Since then, this brave member of parliament elected by the people of Myanmar for the people of Myanmar come together and form committee representing Union Parliament of Myanmar. And they appoint me as Myanmar's special envoy to United Nations. And since then, we have abolished 2008 Constitution. It was drafted and created by military generals and for military generals. 2 weeks later, we have formed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 It's the first time that Myanmar have National Unity Government. When we form this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 it includes the stakeholders, elected member of parlia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ethnic arms organizations across my country. And we have laid out clear 10 roadmap for us to go ahead to victories. That is roadmap 1, total eradication of military dictatorship in Myanmar. Roadmap 2, total nullification of 2008 Constitution. Roadmap 3, building of Federal Democratic Union of Myanmar. Roadmap 4, emergence of people's government. Roadmap 5, formation of National Unity Government as inclusive as possible. And Roadmap 6 is National Unity Government to boast collaborations between all the stakeholders in the country
and internationally. And roadmap number 7 is for us to draw permanent constitution of Myanmar based on federal democratic principles. And roadmap number 8 is to organize permanent constitution conventions and referendum on constitution. And roadmap 9 is power sharing and resource sharing across the country. Roadmap 10 is the state 3 branches of judiciary branches, parliamentarian branches, and executive branches to cooperate and operate independently from each other. So we have got 10 clear roadmap. We will not stop, we will not rest unless we achieve these 10 roadmaps that we have laid out. 네, okay, thank you.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의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저희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저는 유엔의 미얀마 특별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2008년도 헌법을 수정하는 제안을 해왔고요. 이에 저희는 10개의 로드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이 실행되고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짧게 답변 좀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 것 같아요. Dr. Sasa, could you please shorten your answer for us, please? 예, 다음. Sorry? Could you please shorten your answer for us, please? Okay. 예. Thank you. 자, 이 닥터 사사가 쿠데타 당시 택시 운전자로 위장해 도주했고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군부로부터의 위협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So you disguised yourself as a taxi driver during the coup and ran away. And I know that you're currently staying abroad. Are there any threats from the military at this time? I have been charged with high treason that carry death sentence, and I have had the price on my hand. 네, 저는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현재 사형까지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역죄로 기소되었을 때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So when you were charged because of the treason, you said you were proud to be charged. What did you mean by that? I was charged of high treason by the military generals who are committing high treason against the people of Myanmar every day, every hour. Not because of I committed any crime, but because of I stand for the freedom and the truth and the peace and the future of Myanmar. That's why I'm so proud that I'm charged with high treason because I stand and laid out my life for the people of Myanmar. 네, 군사 정권은 현재 본인들이 항상 매 시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반역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금 CRPH의 유엔 특사로 선임된 후에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언론들과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You have been interviewing a number of foreign media since you were appointed CRPH envoy to UN, including us. What is your message to the world that you would like to send? More than 800 now civilian has been killed by the military junta. 네, 800명이 넘는 민간인이 군사 작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예. More than 5,000 civilian has been
arrested by military junta. 5,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체포되었습니다. And my country is now heading into a failed state quickly. 저희 국가는 지금 빠르게 어두운 실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More than 500,000 people of ASEAN in Myanmar are now being displaced by this violence. 이런 군사 정권으로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Food insecurity is rising sharply. 식량 문제도 빠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UNDP is predicting that Myanmar 54 million people, 25 million people are now going to be under poverty line within a year. UNDP는 미얀마의 5,400만 국민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 내로 World Food Program has been predicting that more than 3 million people in Myanmar are going to go to hunger in the next few months. 다음 몇 달 후에 UNDP는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ll these are man-made humanitarian catastrophe.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문제입니다. 재앙입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he power to stop it now. 국제사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They must recognize and engage with the People's Government of Myanmar, that is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 국제사회는 우리 국민 통합 정부를 인정하고 알아줘야 합니다. The world powe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he power to stop this great civil war coming in Myanmar. 미얀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큰 내전을 국제사회는 막을 수 있습니다. This great civil war will land in great genocide. 이런 내전은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e need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se much needed people in Myanmar.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And put tougher, coordinated, targeted sanctions to the military junta so that the military generals have no money access to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이 사라지도록 국제사회는 군사에게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ASEAN and our neighbor, must stop cash flow to military murderers, killers. 저희 국가 주변의 미얀마 주변 국가나 아시아에서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Our neighbor, ASEAN, and we hope and pr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quickly recognize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 as the sole legitimate government of Myanmar. 네,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정부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얀마의 국민 통합 정부를 유일한 정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Day after day, the diplomatic solution is narrowing and narrowing. The military confrontation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The time is not in our side. 시간이 부족합니다. Now the time is running out. 다시 한번 강조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No words, but actions, strong actions from our neighbor, ASEA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d this military reign of terror. 이런 불법 군사 정권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 이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특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주시고요. Thank you, Dr. Sasa, for talking with us tod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having me. 네, 지금까지 사사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유엔 특사였고요. 통역사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편 신규 코너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상,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이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될과학이라는 과학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라고 합니다. 예. 궤도 본인이 직접 지은 겁니까? 궤도라는 이름은 제가 전공을 인공위성 궤도를 해서 그래서 네, 활동하는 이름으로 지금 궤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예. 이 코너명을 이제 제가 지었는데 예. 사실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뭐 감성에다가 이제 궤도를 섞어서 갬성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뜻을 좀 여쭤봤더니 뭐 과학에 대한 애정, 뭐 인류의 사랑,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갬성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게. 안 될 과학입니다. 안 될 과학. 예, 이게 원래 시작할 때는 예. 그 과학 콘텐츠다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서 예. 안 될 과학이라고 지었는데 예.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과학이 됐죠. 구독자가 상당하네요. 37만 명이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조회수는 290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엄청나군요. 양자역학인데 예. 예, 언젠가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늘 모르는 게 없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자의 지식에 대해서 예. 과학만 모릅니다. 정말요? 예, 전혀 모릅니다. 예, 제가 백업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한번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궤도가 준비한 과학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창정 5호 B라는 중국의 로켓이 지난 9일 오전에 몰디브 서쪽 해상에 추락을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 걱정이 좀 많았어요. 예. 만일 내륙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맞아요. 뭐 우리나라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거 어디 다행스럽게 바다에 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창정 5호 B 같은 로켓이 왜 추락하느냐. 처음 네. 있는 일 같던데. 이게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주에 굉장히 많은 우주 물체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이런 로켓 같은 경우는 목표 궤도에 도달을 못했거나 예. 아니면은 뭐 가는 중에 고장이 났다던가 이러면 통제 불능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창정 5호 B 같은 경우는 텐허 모듈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입니다. 아하. 이 모듈을 안착시키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궤도를 낮춰가지고 고도를 낮춰서 바다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예? 갑자기 375km 상공부터 갑자기 궤도 운동을 하면서 고도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이게 그러면 뭐 로켓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예. 초정밀 과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 중국이 이거를 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도 벌어진다. 근데 이게 다른 국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원래는 일단은 지구에 있는 바다가 70%이기 때문에 육지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70%의 확률로 바다에 떨어질 거고 30%에도 인류 문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에 미국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당연히 바다로 떨어질 거 예측했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거는 대기권에서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주 서부에 떨어집니다. 어허. 다행히 거기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놀랍게도 어쨌거나 땅에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가 이것을 보장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든 사례였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뭐 과거에 2012년도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포보스 그룬트라는 러시아 탐사선이 또 지구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통제 불능에 빠져서. 근데 이때 이 포보스 그룬트 탐사선의 무게가 13.2톤이었는데 이번에는 발사 무게가 22톤에
잔해 무게가 18톤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무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만일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될까요? 와, 그거는 뭐 이 중량에 따라 완전히 다른데요. 예. 보통 로켓이 부서지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큰 덩어리는 한 500kg짜리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이 잔해물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긴 한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불타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대부분. 이렇게 잔해가 떨어질까요, 그럴 때? 그렇죠. 대부분은 불타 없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일반적으로 얼음 덩어리나 뭐 이런 애들 우주에서 들어온 애들은 대부분 타서 없어집니다. 예. 뭐 수십만 톤이 떨어져요. 하루에도. 예. 그런데 얘네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로켓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들어갈 때 나올 때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대기권의 이 마찰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설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물체보다는 좀 비교적 잘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이번에도 추락한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어디 추락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쓰는 툴이 다래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독일의 렌트겐 위성이 이제 추락을 했었어요. 이때. 예. 이때부터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위성 추락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리의 기술로 궤도를 계산을 하고 또 뭐 일본의 작사, 유럽의 이사, 뭐 미국의 예. 나사 이런 곳이 각각 이제 다 계산을 하는데 예.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쓰는 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한국천문연이 계산을 했고 사실 고도 120km 밑으로 떨어지면 대기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km까지 오면 최종 예측이라고 보는데 이 지점까지 가는 게 굉장히 데이터도 많이 얻어야 되고 누적되는 정보를 통해서 계속 오차 범위를 줄이나 그 오차 범위가 거의 태평양을 가로지를 정도로 크죠.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르고 예측 가능성이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언제 떨어질지. 어렵지만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뭐 각 나라마다 우주 정거장 또 이렇게 로켓 많이 쌓아 올리는데 예. 그만큼 쓰레기도 많겠습니다. 그러면 뭐 엄청 많죠. 최근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예. 뭐 승리호라는 우주 쓰레기를 기반으로 한 영화도 있었고 문제가 많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위성들은 이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건데 최근에 올라가는 위성들은 어떻게 얘를 떨어뜨릴 건지를 다 계획해서 올라갑니다. 수명이 더하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탱군 같은 경우는 고도를 낮춰서 추락을 시켰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기술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올라가는 것들은 지구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쌍곡선 궤도를 태워가지고 우주 밖으로 보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네, 아쉽게도 통제 불능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 네. 그러면 그 쓰레기들이 지구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점점 마찰에 의해서 고도가 낮아지고 있죠. 아하.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추락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아쉬운 게, 지금 다른 나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뭐 7, 8차례 이상 그 상황실을 운영했었는데, 이때도 항상 뭐 예를 들어 러시아다, 뭐 어느 나라다 하면은,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정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좀 공조를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걸 좀 찾아보고, 이거를 계속 계산하면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이겨내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이라는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우주 잔해물이 추락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당연한 거고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질 거고 만약에 떨어져도 바다로 떨어질 거니까 별로 걱정 안 한다. 근데 이게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발생시킨 나라가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렇지만 아마 바다로 떨어지기가 괜찮을 거다.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러니까 방귀 껴놓고서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 뭐 어때? 이런 거는 사실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태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문제다. 있었고 그 만일 내륙에 떨어져서 뭐 인명이 좀 사상자가 났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 이런 국제 규범이 전혀 안 돼 있는 다 상태잖아요. 있죠. 있습니까? 네, 심지어 보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행이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아주 상용화돼 있지는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런 미션들은 여러 나라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여러 나라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창정 5호 B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모듈이었습니다. 예. 로켓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100%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과학 이야기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보통 우리 패널 분들 오시면 유튜브 가지고 많이 놀립니다. 네. 구독자 수 적다고. 아, 그래요? 처음으로 저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분이 오셔서 제가 놀릴 수가 없네요. 구독자 몇 명이세요? 35만입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재밌는 오늘 과학 이야기. 다음 주에는 혹시 예고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몇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아예 좀 흐름과 관련 없는 조금 깊이 있는 이론을 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창정 5호처럼 시의성 있는 걸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보는 오늘의 키워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남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당초 예정보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참석했던 사람과 조금 통화하면서 취재해봤는데요. 분위기는 괜찮았고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김부겸 총리 인준 문제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어쨌든 일단락된 뒤에 간담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었던 얘기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당정청이 앞으로 이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과제를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대통령은 당정청 간 소통을 강조했는데 당 대표가 동의하지만 앞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좀 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당이 좀 앞에 나서서 이 주도권을 좀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 의원과 또 얘기를 하면서 취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당이 민심과 좀 가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청와대를 존중하면서 지금 보면은 공직사회 속에서 약간 좀 경직된 그런 정책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당이 좀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이 앞장서면서 청와대 보고 따르라 이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당정청이 미리미리 이런 정책적인 면이나 국정 과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언론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9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니까 네. 당으로서는 결정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정책을 피고 싶겠죠, 당연히. 아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야권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중진 주자들과 초선급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눈에 띄네요. 네, 이게 제가 맨 처음에는 영남당 갈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조명을 받았었는데요. 이젠 이게 좀 세대 갈등, 세대 신경전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60대인 주호영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직접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아저씨 논란도 있었고요. 네,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에베레스트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 안 된다. 예.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는 다녀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더니 이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초선 도전자인 김웅 의원 또 김은혜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좀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좀 해석이 되고요.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전 최고위원은 803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칠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 이해 못한다 반박을 했는데 이 이른바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노원에서 서울 노원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진 자신의 경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신은 편한 데서 국회의원 하지 않았냐? 뭐 이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오갔더니 오늘 주호영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여정 선생도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이번에 상 받으셨다. 나이로 사는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는데 아마 이게 계속해서 이 당 대표 선거 기간 동안 신경전 또 어떻게 보면 뭐 전면전까지 벌일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이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또 특히 초선에 대한 그러니까 젊은 이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아마 당대표 선거까지 전당대회까지 계속해서 좀 논란이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당대표 선거는 뜨거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누가 나온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네. 정말 누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배현진 의원 혼자만 나왔나라고 했는데요. 원외 인사 2명이 지금 출마 선언한 상황이에요. 예.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또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 네트워킹 위원장, 이 원외 인사 2명에 배현진 의원, 초선 의원 1명, 이렇게 3명만 출마했습니다. 예. 뭐 이원주 전 의원의 도전 가능성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후보 가뭄이라고 할 만큼 후보가 없는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민주당하고. 민주당은 뭐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3선도 있고 뭐 다양한 이 선수가 좀 출마해가지고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하나는 이게 약간 인플레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초선들까지 다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아니 이왕 도전할 거 초선이지만 당대표에 도전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용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 선거에다 다 이제 집중하면서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용으로 얼굴 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김정은 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했다고 하는데 원내가 많이 출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지난 총선보다 지난번 총선에 의석수를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조금 네. 두고 보고요. 박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세상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 꼬꼬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파트너는 박지희 아나운서였는데 박지희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일주일 정도 불가피하게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지희 아나운서는 일주일 후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타.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일주일 2번 나옵니다. 예. 대타로 송소미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대타로 방송에 나와서 네. 홈런 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방송 시작을 대타로 했거든요. 그리고 꽤 차셨나요? 꽤 찼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틀 대타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만에 제작진 마음을 훔쳐서 그 방송을 제가 도둑. 3년을 했습니다. 예. 저 때문에 날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정영진 시사평론가라고. 아이고 세상에. 예. 그분이 세계 퀴즈대회 나간다고 자리를 비웠거든요. 제가 낼름 꿰찼죠. 예. 그래서 방송인들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저 오늘 안타 치고 가겠습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안타든 홈런이든 쳐서 박지희 씨 자리를 위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저와 김용민 PD 간에 유쾌하고 재밌고 상쾌하고 발랄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정치권처럼 싸우는 토론은 하지 않습니다. 예, 건설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이 있을 거. 근데 오늘 주제 갖고 유쾌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김용민 시사평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바라고 저희가 섭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행은 송소미 아나운서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날아갑니다. 받아주세요. 네.
받았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고지를 좀 해드릴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의견 주시면 되고요. 그럼 틈 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징병제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30만 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여성징병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근데 이 찬반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은 과거에도 뭐 이런 논란이 불 뻔했었는데 과거에는 큰 이슈가 왜 안 되냐면 뭐 전국민 대다수가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에 양성 평등이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또 그 뭐 성인지 뭐 등등등 또 성대결로 가는 흐름도 있고 여혐 남혐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젠더 예. 뭐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양성 평등이 정말 완벽히 실현되려면 똑같이 의무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이 국방 의무도 똑같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일부의 그 젊은 여성들이 나쁠 거 없다. 우리도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촉발된 것 같아서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화두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용민 시사평론가부터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에게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이 있고요. 납세가 있고요. 그 교육도 있고 하나가 식사의 의무인가? 식사의 그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죠. 식사가 필요합니다. 예. 식사는 아니고 근로, 노동의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군복무는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성만 징집이 되고 있어요.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견해가 다른 분도 있겠지만 모병제 논의가 아니라면은 여성도 원칙적으로 군에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인구가 줄면서 징병 대상자도 줄고 있는데 이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2032년부터는 1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군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로 인한 성 갈등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가산점을 주느냐 마느냐 이 소모적 공방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녀오면 가산점 주면 됩니다. 뭐 물론 가산점이 이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울러 여성 징집대에는 군의 문화가 바뀌고 훈련 방식도 바뀔 겁니다. 군대는 자유가 제한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공간이지요. 조직 문화마저 권위적이라서 인권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화는 남자는 뭐 이것쯤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개입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내의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2019년에 19.5%였습니다. 만약 여성이 군에 입대한다면은 인권 감수성이 훨씬 높아지고 처우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럼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일단 여성징병제 찬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이 모든 분야에 진출했고 또 가는 곳마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운동가들 중에 일부는 여성을 금기시하는 모든 문화와 관행에 대해서 차별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 없는 군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죠. 여성을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동영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반대라면 반대고 아니라면 중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용민 평론가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징집 대상이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현실로 맞는 말이죠. 우리 군대가 계속 60만 대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60만 명을 유지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60만 명 이상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징집 대상이 많아가지고 군대 가려면 기다려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IMF 때 군대를 가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다들 군대를 가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과체중 빼주고 저체중도 빼주고 시력 나쁘면 빼주고 평발도 빼주고 몸에 문신이 있으면 빼주고 학력이 낮으면 빼주고 그랬었다가 요즘은
이런 거 웬만하면 다 군에 입대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우수한 장병만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무기도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60만 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삼아서 머릿수를 채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매일 젊은층 취업 문제도 얘기하는데 이 모병제로 하면 지금도 사실은 장교들 하사관들은 여성도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병사처럼 월급 받으라 하면 여성들이 지원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높은 월급을 좀 보장해주고 한다면 충분히 남녀 모두가 이 모병의 대상이 돼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여성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뭐 이스라엘이나 몇 군데 나라가 여성 징병 했었죠. 대만도 그렇고. 네. 근데 대부분의 그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여성을 징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전투 분야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국가가 폭력을 허가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체 뭐 체력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남성들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체력이 남성들이 훨씬 좋으니까 남성들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근데 이런 얘기도 하죠. 여성 징병을 해서 지금 남성들만 군대를 갑니다만 이 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컴퓨터 다 다르고 사무직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군대 안에서도 또 그러면 남녀 불평등 문제가 나온다고요. 왜 여성들은 전투하지 않고 사무만 보느냐. 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좀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병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어제 우리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인가 인터뷰했습니다마는 뭐 대통령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병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제는 해볼 때가 됐다. 또 중요한 게 과거에는 이렇게 모병제에 찬성 반대하면 반대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찬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 시점이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성 징병제 관련해서 좀 보론을 하자면은 보충하자면은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네. 쿠바, 북한, 타이완, 대만이죠. 모잠비크, 차드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 국가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성 징병제 대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개월 복무예요. 근데 사실은 뭐 모든 여성이 다 징병 대상은 아닙니다. 결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의 절반만 군대 가는데 전체 병력 35% 중에서 여성 전투병은 한 5%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그 남녀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1995년에는 한 여성이 전투기 조종사 훈련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거절당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승소해서 갈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여성에게 비전투 업무만 맡기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어가지고 2004년에는 혼성 전투부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징병의 규모가 뭐 축소되고 있고 또 점점 폐지되는 추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예.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른 국가들 몇몇 국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남성들이 군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다. 그러니까 보통의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군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네. 뭐 군대 요즘 18개월인가요? 18개월이죠. 네, 그 정도로 줄어들었죠. 저는 참고로 26개월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꽉 채워서. 꽉 채워서. 근데 18개월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18개월 갔다 와서 예비군을 7년을 해야 됩니다. 그 예비군이 끝나면 만 40세까지 민방위를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 예비군 갔다 올게요 가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예를 들어 동원훈련 같으면 2박 3일인데 3일을 영업을 접어야 돼요. 그럼요. 네. 이게 얼마나 손해. 매년 그게 네. 또 민방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중하게 몰려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아니 현역으로 군대 뭐 26개월 18개월 갔다 왔으면 됐지. 40세까지 나머지 병역도 또 책임져라. 이게 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 지금 멘트를 보면 말이죠. 이동영 진행자는 26개월, 저는 18개월이거든요. 네. 다녀온 개월 수만큼 멘트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 것 너무 같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러 우리를 불렀습니까?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왜 18개월만 갔다 왔습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요? 예. 과체중입니다. 큰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저는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살을 빼서 군에 갔습니다. 그때 125kg 이상이면 군대 면제 받았을 그렇습니다. 텐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넘을 수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셨군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돌렸어요.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18개월만 하셨다. 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인가요?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저 송섬이 아나운서. 네. 여성 징병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댓글을 써주신 청취자분이 한 분 계세요. 사람이 먼저다 미아님께서 나도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다. 특공무술 3년이나 배웠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성분들 많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전 제가 굉장히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인이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인이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 약간 징병제 자체가 남성한테는 좀 희생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지. 여성한테는 차별을 낳는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작가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앞으로는 좀 징병제보다 차라리 모병제 쪽을 택해서 원하는 사람이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지금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네. 1757님께서 찬성, 장교는 할 수 있고 병사는 할 수 없다는 건 양성평등을 떠나서 이건 여성들이 스스로를 차별하는 비이성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교는 혹은 부사관은 월급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거 받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병은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7527님께서 징병제 논의 이전에 밥부터 개선해라. 요즘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296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제대로 된 모병제를 시행하면 되지 무슨 징병제입니까? 군인 급여 복지 확 개선하고 전문 직업 군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현대전에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견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하죠. 9992님께서 난 36개월 갔다 왔습니다 하셨는데 36개월 갔다 오신 건요. 김신조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1 사태 때 청와대를 습격했죠. 그 전에 30개월이었는데 김신조 씨 이후로 6개월씩 늘려버렸어요. 36개월이 돼서. 예비군도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비군이 생겼죠. 그래서 김신조 씨가 뭐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다가 술자리에서 뒤통수를 굉장히 많이 맞았다. 너 때문에 6개월 더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 징병제가 안 된다는 논리 중에 이게 있어요. 여성 신체는 전투에 부적합하다. 여성을 복무시키면 군 시설 마련 등의 큰 비용이 든다 이런 건데. 뭐 여성 화장실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뭐 샤워실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등등 이런 말씀이겠죠. 옷 갈아입을 때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 수가 뭐 많지 않을 때 당시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을 위한 목욕탕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에. 하지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용합니다. 누구도 여성 의원을 위한 시설 마련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을 제약해야 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성 징병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보상 체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성차별이라면서 공기업의 승진 때 군경력 포함을 빼라고 지시했어요. 한 300여 개 공기업 중에 한 15개 정도만 이렇게 지금 군경력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 빼라고 지시한 거예요. 사실 군에 강제로 징집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성차별 문제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 군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네. 현역 군인에 대한 지원 또 전역 군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군의 사기를 높여야 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는데 여성을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군에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구도는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용민 PD의 이야기에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감자풀빵님께서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여성을 혐오하는 말입니다. 여성도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나라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투에 투입하지 않았고요. 타자수나 전화 교환수 뭐 이렇게 활용했다. 아마 현실적인 고민을 그 국가도 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한다. 뭐 이런 위헌 소송도 꽤 있었어요. 10차례 정도.
그런 데서 하프도 났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어쨌든 여성 복무를 시키면 군 시설 마련하고 큰 비용이 든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는데 그런 얘기 때문인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국회 입법청원에 호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일각에서는 근데 남성들 목소리가 너무 크게 반영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원한 분들은 남녀 비율이 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댓글에서도 네. 여성분이 나도 군대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송수미 아나운서도 만일 국가에 부름이 있으면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르면 갈 수 있죠. 김영민 평론가 따님 있죠? 네네. 여러 명 있습니까? 한 명입니다. 아들들 딸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님이 군대를 간다면? 그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지 뭐 제가. 아니, 내가 찬성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반대도 찬성도 안 하고 네. 하여튼 국가의 부름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내야 된다. 의무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서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아하.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 다들 많이 맞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훈련소 생활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고생할 줄 알았습니다. 뭐 고문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군대에서 쓰고 있죠, 그럼. 예. 근데 저보다도 더 아주 높은 고문관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그 식사가 부실하다 네. 군인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는 36개월 하셨는데 요즘 군대는 구타가 없으니까 할만할 거다 그래서거든요. 그런데 엄청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한 5년 전에도 그때도 구타가 없다 그랬는데 들어가니까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구타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가끔가다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가혹 행위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들.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 이해하기 전에 군대의 그런 못된 습관들, 그런 부조리들, 그런 것부터 병영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작업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 군대 밥이 부실하다. 네. 그다음에 뭐 격리자들 코로나로 인한 어디 뭐 창고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뒀다. 이런 이야기를 휴대폰으로 올렸더니 누가 올렸냐? 색출 작업부터 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이 잘못된 문화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저는 먼저 고쳐나가는 게 여성징병 이야기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군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젠더 갈등 속에서 좀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적지 않아요. 특히나 좀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이라고 하죠. 2대남을 잡겠다고 하는 건 아니냐. 좀 얄팍한 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다들 과거에는 그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호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양성평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서 혜택 받은 게 없는데 역차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반격에 나선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 뭐 답이 여성징병제든 모병제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젊음의 중요한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나라를 지킨 군인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 또 과거 정부 포함해서 정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성별 갈등에서 군대 문제가 매우 중요한 차별 요소임에도 남성들의 차별 개선 요구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 이건 정말 뼈아픈 사실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맹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를 지금은 남성만 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위원 결론이 나와서 다시 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군인들 월급을 좀 현실화시켜라. 네. 송서희 씨, 네. 제가 군대 25년 전에 군대 갔을 때 월급을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도 한 6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럼 30만 원? 20만 원? 10,000원 받았습니다. 월급을요? 10,000원. 네. 시급이 얼마인가? 시급. 갑자기 문득 나이가 많이 많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니요, 10,0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월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담배 한 대 사피고, 뭐. 과자 하나 사 과자 먹고. 가서 없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희생시킨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후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전쟁 때 쓰던 수통 그대로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남성만 군대를 가게 만일 법을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 징병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최저시급 정도로 맞춰주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김 PD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 징병제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차라리 지금 뭐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들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혜택을 줘야 아니, 된다?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뭐 26개월 인생의 18개월이라고 했죠.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시절을 보내는데 그 월급 뭐 50만 원, 50만 원 네. 이렇게 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그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젠더 갈등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예우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군 문화가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군내 가혹행위, 인권 침해로 흐를 수 있다는 이 점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당연한 것처럼. 그 나쁜 용어 쓰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 오버됐는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